홀로 떠난 제천 온천 여행에서 만난 남자와 재혼했지만 나라까지 떨어진 사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앞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은 괜찮냐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 병원에 갔는데 완전 나락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큰 이유는 저와 재혼한 그를 많이 걱정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의 재혼 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저에게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늘 애둘러 말하곤 했죠. 그런 그의 모습이 저에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간이 벌써 8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작은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손뜨개 방에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시간에 문을 닫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어느새 63살이 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하며 살았나? 거울 속 저에게 혼잣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아서 무채색으로 칠해진 것 같았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뜨개 기법에 대한 것들 뿐이었고 집에 돌아가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죠.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감고만 있었구나. 누구와도 제대로 엮이지 않았네. 시를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 인생의 실은 혼자서만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요. 어디든 좋으니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제천의 온천 치유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며칠 쉬면서 제 마음도 좀 정리해보자는 생각이었죠. 제천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역 앞 광장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을 걷는데 가방에서 실꾸러미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하필 차도 쪽으로 구르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뒤쫓아가려 했는데 어느새 누군가가 조용히 그 실을 주워서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실이 도망가네요. 그분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실수했네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말했죠.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나누는 대화라 어색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종종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인사만 하고 발걸음을 돌리더군요. 온천 숙소로 가는 길에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한 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 같은 게 가슴 한쪽에서 번져나오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일상에 익숙해져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낯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온천에 몸을 담그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뜨거운 물이 굳어진 어깨를 풀어주는 것처럼 마음의 긴장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로비에 내려갔는데 어제 그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시를 주워주셨던 바로 그 남자분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했죠. 어제 실 주워주신 분이시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인연이 있나 봅니다.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소개해 달라고 해서 알게 된 건데 그분 성함은 남궁현이었습니다. 의사로 일하다가 은퇴하셨다고 하더군요. 말수는 많지 않으셨지만 제가 하는 말에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는 분이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숲속 산책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남궁현 씨와 나란히 걷게 되었죠. 발걸음이 비슷했거든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말입니다. 뜨개 일을 오래 하셨나요? 남궁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한 2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취미였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제가 답하자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걸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로가 느껴졌어요. 굳이 더 묻지도 않고 동정의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점심 식사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남궁현 씨는 식사 예절이 참 좋았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드시는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뜨개는 마음도 풀리나요? 그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잘 풀리는 날은 그렇죠. 실이 꼬이면 마음도 꼬이고 매끄럽게 풀리면 마음도 편해져요. 제가 대답하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의사일도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환자가 좋아지면 제 마음도 따라서 좋아지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죠. 남궁현 씨의 말에서 깊은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의 무게를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명상 시간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옆에서 남궁현 씨의 차분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온천 근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시간을 보내네요. 제가 말하자 남궁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어색했는데 오늘은 편했습니다. 그분의 솔직한 말에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주고받는 대화가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제천에서의 3박 4일이 훌쩍 지나가고 서울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이 아쉬워서 남궁현 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서울에서도 가끔 안부 전화드려도 될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럼요.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하자 남궁현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 돌아와서 다시 손뜨개방 문을 열었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같은 공간이고 같은 일상인데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기대감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남궁현 씨에게서 언제 연락이 올지 궁금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선 씨. 잘 지내고 계시죠?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남궁현 씨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현 씨는 어떠세요? 어느새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남궁현 씨는 혼자 사는 생활이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늘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궁현 씨가 서울로 올라와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긴장이 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종로 한식당에서 만났는데 제천에서 보던 것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오신 게 눈에 띄었어요. 저도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죠.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동네 산책하고 책 읽고 그렇게요. 미선 씨는 손뜨 개방 일이 바쁘시겠어요. 남궁현 씨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궁현 씨는 은퇴 후 혼자 지내면서 때로는 적적함을 느낀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공감했죠. 그리고 2달 후 어느 날 남궁현 씨에게서 조심스러운 제안이 왔습니다. 미선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진지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다시 만난 자리에서 남궁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나이에 오래 돌기보다 같이 갚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재혼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론 제 마음도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좀 주세요. 중요한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남궁현 씨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상황에서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 그것도 새로운 사람과 말입니다. 하지만 남궁현 씨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울었어요. 결국 저는 남궁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도 2줄이면 더 단단하죠. 제가 말하자 전화 너머로 남궁현 씨의 안도하는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미선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큰 잔치는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만 알렸어요. 남궁현 씨 집으로 이사하면서 오랜만에 2사람이 사는 집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녁에 함께 밥을 짓고 따뜻한 밥 냄새가 나는 집에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죠. 남궁현 씨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모든 짐을 다 정리하지 못해서 조금씩 집안을 둘러보며 물건들을 정돈하고 있었어요. 남궁현 씨는 저에게 편하게 하라고 하면서도 어떤 방이든 마음대로 정리해도 된다고 말했죠. 안방에 있는 큰 책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는데 오랫동안 손을 타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이것도 좀 정리해야겠네. 혼잣말을 하며 책들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닦아내면서 다시 꽂아 넣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책장 맨 위쪽 구석진 곳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손을 뻗어 만져보니 낡은 봉투가 하나 숨겨져 있더군요. 먼지가 두텁게 쌓인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두려고 했어요. 남궁현 씨의 개인적인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리를 하려면 어쨌든 꺼내야 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어요. 열어봐도 될까? 마음속으로 고민했죠. 호기심이 생겼다기보다는 혹시 중요한 서류나 버려야 할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궁현 씨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마침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나가신 상태였어요. 결국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젊은 여성의 사진 한 장과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였어요. 사진 속 여성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맑고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뒤에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설 요양원 화재 사고로 3명 사망. 운영자 남궁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기사 날짜를 보니 15년 전 일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궁현 씨가 요양원을 운영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곳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야간에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였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고 했어요. 검찰은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남궁현 씨가 문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 돌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 현 씨. 언제 오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궁현 씨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오더니 봉투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버리지 못한 과거입니다. 남궁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고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우연히. 제가 말하려는데 남궁현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곤 봉투를 다시 가져가 서재로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지 않았어요. 남궁현 씨도 저도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돌 하나가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 기사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일을 겪은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남궁현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봉투를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궁현 씨와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분도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죠.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 가던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군요. 혹시 정미선 씨 맞으세요?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제 이름을 아는 게 이상했어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제가 되묻자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민주라고 합니다. 남궁현 선생님과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선생님과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오민주 씨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근처 찻집으로 따라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오민주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남궁현 선생님이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연인 사이였죠. 첫 마디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그 화재 사고 말이에요. 오민주 씨가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이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지만
그날 돌아가신 분들 중에 제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그분의 여동생이라니. 여동생은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그 요양원에 계셨어요. 사고 당일 밤에 야간 근무자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고 화재 경보기도 고장 나 있었어요. 오민주 씨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건 사실이죠. 법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어요. 그 사람은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요양원 문을 닫고 의사 일도 그만뒀죠. 저와의 관계도 끝났고요. 오민주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런 과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숨기고 지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궁현 씨가 그런 무거운 과거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저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집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남궁현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왔어요. 오늘 가게 어땠어요? 남궁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겨우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궁현 씨는 제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 더 묻지는 않았어요.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게 끓인 된장찌개였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궁현 씨도 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저는 평소와 다르게 남궁현 씨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남궁현 씨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민주 씨와 만난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궁현 씨와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분도 제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지만 직접 묻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뜨개방에서 일을 하는데 바늘기에 실을 꿰는 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평소라면 한 번에 쉽게 꿰 수 있는 바늘기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혼잣말을 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시도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더 심각한 건 실의 색깔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거였습니다. 빨간색과 분홍색, 파란색과 남색같이 비슷한 색상들이 구별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원하는 색깔을 찾아드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른쪽 눈의 시야 한쪽이 마치 커튼이 쳐진 것처럼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노안이 심해진 건가 싶었는데 이건 단순한 노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근처 안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대학병원 안과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망막박리 초기 단계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를 못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진료실에서 나와서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손뜨개가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걸 못하게 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력 회복 가능성이 떨어진다고요. 수술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남궁현 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까? 오민주 씨 이야기 때문에 사이가 어색해진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면 남궁현 씨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할까요? 이 사람한테 또 짐이 되긴 싫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겨우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런 일로 차가워질까봐 무서웠어요. 혼자 해결할 수 있다면 혼자 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궁현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요. 어디 다녀왔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이었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되더군요. 남궁현 씨가 뒤에서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었지만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남궁현 씨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이 더 컸어요. 옆에서 잠든 남궁현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남궁현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화장으로 가리고 평소처럼 가게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바늘기가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수술 동의서를 어디에 숨겨둘지 고민했습니다. 남궁현 씨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했거든요. 결국 제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혼자서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날짜도 잡고 수술 후 회복 기간에 대한 설명도 들었죠. 의사 선생님은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궁현 씨에게는 친구 집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런 계획들이 모두 무너져 버린 날이 왔습니다. 제가 가게에 나간 사이에 남궁현 씨가 집 정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옷장이 좀 어수선하다며 정돈을 해주겠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숨겨둔 서류들을 발견하신 거죠. 집에 돌아오니 남궁현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병원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단서, 수술 동의서, 입원 안내문까지 모든 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더군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미선 씨, 이게 뭐예요? 남궁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당황하고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으니 다시 물었습니다. 망막박리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남궁현 씨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으로 남궁현 씨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서 시야가 더 흐려졌습니다. 남궁현 씨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눈이 안 보이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손뜨개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 씨한테 짐만 되고. 그 말을 듣고 남궁현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더군요. 뭘 하시나 싶어서 따라가 봤는데 미역을 꺼내서 국을 끓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왜 갑자기 국을 끓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궁현 씨는 미역을 씻으면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수술 전에는 든든하게 먹어야죠. 몸에 힘이 있어야 회복도 빨라요. 현 씨, 제가 말하려는데 남궁현 씨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저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 과거 때문에 미선 씨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미역국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기대고 사는 게 부부 아닌가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남궁현 씨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남궁현 씨는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셨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담당 의사와 통화도 하시고 수술 후 주의사항들도 꼼꼼히 메모해 두셨죠. 저보다 더 신경 쓰시는 모습이었어요. 내일 함께 병원에 가요. 수술 전 검사도 같이 받고요. 남궁현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저랑 함께 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로비에서 입원 수속을 밟을 때까지 남궁현 씨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수술 전 금식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지만 남궁현 씨는 제가 수술 후에 먹을 수 있도록 죽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오셨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남궁현 씨를 봤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 말을 듣고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들린 건 남궁현 씨 목소리였어요. 실이 끊길까봐 무서웠다면 이젠 나랑 같이 감아요. 그 실 내가 대신 잡아줄게요. 눈에 붕대가 감겨 있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수술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며 만족해 했어요. 처음 며칠은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야 해서 답답했지만 남궁현 씨가 하루 종일 곁에서 돌봐주셨죠. 밥도 떠먹여 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요. 붕대를 풀고 처음 눈을 떴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흐릿하긴 했지만 남궁현 씨 얼굴이 보였거든요. 보여요. 현 씨 얼굴이 보여요. 그렇게 말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점점 시야가 맑아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다시 바늘귀에 실을 꿰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몇 번씩 실패했지만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실이 보인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어요. 손뜨개방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던지요. 사장님 많이 걱정했어요. 이제 괜찮으신 거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남궁현 씨가 갑자기 제안을 하셨습니다. 미선 씨,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다시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천 이야기였어요. 수술과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사이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신뢰가 생겼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랜만에 온천도 하고 싶고요. 제가 대답하자 남궁현 씨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에서 진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민주 씨 이야기로 생겼던 어색함도 제 병으로 인한 걱정도 모두 지나간 일이 된 것 같았어요. 제천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가방을 싸는 시간이 설렜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남궁현 씨와 함께였거든요. 뜨개 도구도 몇 개 챙겼어요. 여행지에서 뜨개질을 하는 것도 오랜 꿈이었거든요. 제천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이란 1년 전에 혼자 와서 실꾸러미를 떨어뜨렸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여기에서 실이 굴러갔었죠. 제가 말하자 남궁현 씨도 그때를 기억하며 웃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우연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운명이었나 봐요. 남궁현 씨가 말했습니다. 같은 숙소,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예전에는 각자 다른 방에서 지냈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온천에 몸을 담그니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남궁현 씨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서 더 좋네요. 제가 말하자 그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책을 하다가 예전에 앉았던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했었죠. 남궁현 씨가 기억하며 말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으니 1년 전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가방에서 뜨개 도구를 꺼내 간단한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남궁현 씨가 옆에서 지켜보며 실을 정리해 주시더군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서툴지만 도와주려고 하시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현 씨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바늘을 건네자 남궁현 씨는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의사였던 분이라 손재주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뜨개질은 또 다른 영역이더군요. 실이 자꾸 엉키고 바늘에서 빠지고 했어요. 어려워요. 미선 씨가 대단한 거였네요. 남궁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웃음이 났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실이 도망가도 다시 주워서 하면 되거든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손을 잡고 온천마을 골목을 걸었습니다. 1년 전 실이 굴러간 바로 그 길이었어요. 이번에는 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 손엔 뜨개 실이, 옆엔 남궁현 씨의 따뜻한 손이 감겨 있었거든요. 그날 도망치던 실을 주워준 당신 손이 내 인생의 끊어진 부분을 다시 감아줬어요. 제가 말하자 남궁현 씨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미선 씨 덕분에 제 삶에도 다시 색깔이 생겼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남궁현 씨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실을 단단히 엮어낸 거였어요.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과 차 안에서 관계한 남편.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이 어쩐지 수상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일이 진짜 벌어진 것입니다. 딸의 의심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커다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정수연입니다. 올해 62세죠. 30년 넘게 남편 박진태와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그의 양복을 다리고 저녁엔 따뜻한 밥상을 차렸어요. 딸 예진이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조용한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식탁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옛날에 카페 차리는 게 꿈이었잖아. 저는 수저를 든 손을 멈췄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한번 꺼낸 이야기였는데 남편이 기억하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이번에 내가 좀 도와줄게. 멋진 공간 하나 열어봐.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그런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조용한 카페에서 손님들과 대화하고
향긋한 커피 향에 둘러싸여 지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이야?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당신은 그냥 어떤 카페를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 봐.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뭔가 설레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대에 찬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그 반짝임의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며칠 뒤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부동산 정보를 찾아다니며 여러 매물을 추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어요. 주택가 모퉁이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어때? 접근성도 좋고 주차도 편하잖아. 저는 그 공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작은 정원도 있어서 테이블 몇 개 놓기에 딱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좋아요. 여기로 정합시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누군가와 매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뜬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제 일 때문에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서 인테리어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벽지 색깔부터 테이블 배치까지 함께 의논했어요. 바리스타는 어떻게 구할 거야?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 소개해 줄까? 남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벅찰 것 같았거든요. 경험 있는 바리스타가 있다면 든든할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공간이 제 꿈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남편의 다른 목적을 위한 배경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도 모른 채 저는 열심히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오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메뉴판을 만들고 원두를 시식해보고 테이블 배치를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 어느 날 오후였어요. 딸 예진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를 챙기려고 자주 왔어요. 엄마, 바리스타 분은 언제 오세요? 내일 모레 첫 출근이야. 아빠가 소개해준 분인데 경력도 좋고 괜찮은 것 같더라. 예진이 카운터 위에 놓인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이력서 한 장을 집어들고는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최지연? 엄마, 이 사람 아빠 고등학교 동창 맞지 않아요? 저는 그제야 이력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최지연 65세. 바리스타 자격증에 카페 근무 경력 10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동창이라고 했나? 작년 동창회 때 봤어요. 아빠가 인사시켜주면서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진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옛 친구일 뿐이야. 아빠도 좋은 사람 소개해 주려고 한 거겠지. 엄마는 정말 순진해요. 예진이 이력서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망설이더라고요. 왜 뭐가 문제야?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서요. 예진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계속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인데 그날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어때요? 평소와 다른 점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최근 들어 부쩍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카페 준비를 도와주면서도 왠지 들떠있는 것 같았고요. 글쎄,
카페 준비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정말요? 전화 통화도 많이 안 하시고? 전화? 아, 요즘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업체랑 통화를 많이 하긴 해.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예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블랙박스 하나 설치해 볼게요. 블랙박스? 갑자기 왜? 요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아빠 차도 오래됐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달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진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딸이 걱정해서 하는 일이니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 그날 저녁 예진은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우리 집에 왔어요. 손에는 작은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시기 전에 빨리 설치할게요. 예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 장난기 많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몰래 할 필요가 있나? 아빠한테 말하고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지는 차 안에서 설치 작업을 시작했어요. 설명서를 보며 꼼꼼히 전선을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유튜브 보고 공부했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예진이 차에서 나오며 손을 털었어요. 다 됐어요. 이제 녹화도 되고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해요. 그래, 대단하네. 그때 남편이 퇴근했어요. 예진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엄마 카페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 우리 딸이 와주니까 든든하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가워했어요. 예진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예진이 집에 가기 전에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며칠 후에 블랙박스 영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이상한 게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이상한 게 뭘 말하는 거야? 그냥요. 안전운전 하시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예진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그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작은 장치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남편도 심지어 예진조차도 그 블랙박스가 어떤 진실을 드러낼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딸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카페 오픈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이었어요. 예진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예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예진은 휴대폰을 꺼내며 망설이더라고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거 들어봐요. 뭘? 아빠 차에 설치한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저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예진의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검은 화면에 재생 버튼이 보였습니다. 예진이 조심스럽게 재생을 눌렀어요. 처음엔 남편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늘 카페 준비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 지연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수연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담담한 대화였어요. 그냥 직장 동료 간의 대화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뭐야, 별거 아니네. 왜 이렇게 심각하게. 그런데 예진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몇 초 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지. 고등학교 때 생각나네. 그러게요. 그때 진태 씨는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둘의 대화가 점점 사적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내 손길은 여전하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남편의 목소리 뒤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숨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빠른 숨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진태 씨, 안 돼요. 수연 씨한테 미안해요.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남편 목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예진이 급하게 일시정지를 눌렀어요. 엄마, 예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도 충격받은 게 분명했어요. 아빠를 존경하며 자란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예진은 분명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건지 고민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 일이야? 어제 저녁이에요. 아빠가 지연 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어제 늦게 들어왔어요. 지연을 집까지 바래다 줬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친절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있니?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계속 들어볼까요? 저는 머리를 저었어요. 더 이상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안 돼. 그만해. 예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모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똑똑 들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예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딸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배신을 먼저 알게 된 자신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진실을 엄마에게 전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괴로웠을 겁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 그날 밤 예진이 집에 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까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온하게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정으로 잘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인사했을 때도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많이 피곤해? 응, 조금. 남편의 눈빛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됐어요. 그 작은 블랙박스가 우리 부부 사이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밥상을 차리고 남편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오픈일이 다가왔어요. 지연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지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단정하고 친절한 분이었거든요.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지연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첫날 업무는 순조로웠습니다. 지연은 정말 실력이 좋았어요. 손님들도 만족해했고 커피 맛도 훌륭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정말 좋은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장님 덕분에 분위기가 참 좋네요. 고마워요. 지연 씨가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제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는지 궁금했어요. 남편은 점점 더 늦게 귀가했습니다. 핑계는 항상 그럴듯했어요. 오늘 회식이 좀 길어졌어. 거래처 미팅이 늦게 끝났어. 동창 모임이 있었어. 예전 같으면 그냥 믿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지연과 만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카페 뒤편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주차장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때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남편 차였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남편과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블랙박스로 들었던 게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진 거였어요. 진태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떼지 않고 있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65세 할아버지가 무슨 고등학생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보기에도 민망했어요. 둘의 모습이 마치 풋풋한 연인 같았습니다. 첫사랑을 다시 만난 사람들의 설렘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30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모르시죠? 당연하지. 절대 모를 거야. 남편의 대답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일이었습니다. 카페도 지연의 취업도 모든 게 남편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아직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들켜서는 안 되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네. 응, 별일 없었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카페 주변에서 당신 차 본 것 같던데.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게 점심 먹으러 근처에 갔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헌신한 제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끝내야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떤 방법을 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끝낼 거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우리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회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동창회요? 응. 이번엔 부부 동반 모임이래. 당신도 같이 가자.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지연과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카페 홍보도 될 것 같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동창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유난히 신이 나 보였어요. 음식 주문부터 테이블 배치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지연 씨도 같이 일하면 좋겠네. 어차피 우리 직원이니까. 그럴까요? 지연 씨한테도 물어봐야겠어요.
지연은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남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예진에게 부탁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USB에 복사해 줄 수 있니? 왜요, 엄마? 한번 써볼 곳이 있어서. 예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뭔가 위험한 일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 USB를 받아든 저는 며칠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했어요. 동창회 당일이 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정장을 입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당신 오늘 특별히 예쁘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지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동창생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부부 동반이라 카페가 꽤 북적였습니다. 모두들 저희 카페를 칭찬해 줬어요. 진태야, 카페 정말 잘 꾸몄네. 수연 씨가 센스가 좋으세요. 지연도 바리스타로서 열심히 일했어요. 커피를 내리며 동창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치 완벽한 직원인 것처럼요. 건배 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이 앞에 나서서 인사말을 했어요.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우리 카페를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모두들 박수를 쳤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건배하겠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고 TV와 연결했어요. 잠깐만요. 모두 여기 좀 봐주세요. 제 목소리에 동창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과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특별한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아무도 뭔지 몰랐어요. 검은 화면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내 손길은 여전하네.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거죠. 지연아, 당신은 예전보다 더 뜨거워. 남편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지연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 순간 지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달려와서 TV를 끄려고 했어요. 야, 이게 뭐야? 앉아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동창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뭐야? 설마 진태가?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돈, 카페 돈 말이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지연이한테 빌린 거였어. 그 순간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저는 USB를 뽑으며 말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동창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지연은 이미 카페를 나가버렸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동창회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사장님, 제가 사과드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해고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뭔가를 결정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예진이 함께 가져왔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USB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예진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소송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동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거든요. 먼저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 권사님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당분간 교회 봉사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교회에서 권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존경받는 신도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진 거죠. 동창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씨 명단에서 삭제해도 될까요? 당연히 삭제하세요. 문화센터 요가 클래스에서도 같은 연락이 왔어요. 지연은 모든 커뮤니티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 카페 앞에 나타났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할 말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제발이요. 저도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남의 남편 유혹해놓고?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진태 씨가 먼저 했어요. 저는 거절했는데. 그래서 블랙박스에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거짓말만 늘어놓을 게 뻔했거든요. 남편은 집에서 계속 사과했어요.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어. 진심은 아니었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맞아. 당신은 잠깐 미쳤고 난 30년 동안 바보였지.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이라고? 65세? 남편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남편이 찾아왔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친구 사이였을 뿐이에요. 저는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틀어줬어요. 지연의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지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거든요. 저 여자가 남의 남편 꼬신 사람이래. 65세에 무슨 바람이야.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지연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는 동정을 받았어요. 수연 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30년을 헌신했는데 저런 배신을 당하다니. 처음에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당당해졌어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니까요.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저의 승소였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라.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높은 금액이 나왔네요. 지연은 항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빌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지연도 충분히 벌 받았잖아. 당신이 그럴 말을 해요? 제일 나쁜 건 당신인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제 자존심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소송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혼하겠어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30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이제 그만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산 분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리할 게 많았어요.
다행히 예진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없으세요? 없어. 오히려 왜 진작 못했나 싶어. 예진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아빠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30년 넘게 가족이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진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빠가 그리울 텐데 엄마 편에 서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카페는 제 몫으로 정해졌어요. 애초에 제 이름으로 된 사업이었거든요. 남편이 돈을 댔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연에게 빌린 돈이었으니까요. 이혼이 성립된 날 저는 제일 먼저 카페로 갔어요. 간판을 바라보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 간판에는 지연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이 서빙하고 커피를 내렸던 공간이었거든요. 남편과 지연이 은밀한 눈빛을 나눴던 곳이기도 했고요. 간판을 바꿔야겠어. 혼자 중얼거리며 간판 업체에 전화했어요.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어요? 정수연 커피랩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진짜 제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새 간판이 달리던 날 예진이 와서 도와줬어요. 와, 정말 멋있다. 정수연 커피랩.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간판을 보니 기분이 새로워졌어요. 이제 정말 제 공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글쎄, 혼자 운영하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며칠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시니어 바리스타 클래스는 어떨까? 은퇴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첫 수업을 준비하면서 설렜어요. 커피 머신 사용법부터 라떼아트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기로 했습니다. 모집 공고 어디에 낼까요? 동네 게시판이랑 문화센터에 붙여보자. 예진이 예쁘게 포스터를 만들어줬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니어 바리스타 클래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일주일 만에 10명이 신청했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많이?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첫 수업 날이 됐어요.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연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주도하는 수업이었거든요.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수강생분들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다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이 보였습니다. 수업은 성공적이었어요. 원두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에스프레소 내리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우와, 정말 어려워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실수 많이 했어요. 수강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어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남편 은퇴 후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분들까지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카페를 하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새로 시작한 거거든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더 친근하게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청소를 하는데 예진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생생해 보여요. 생생해? 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엔 진짜 엄마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예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 예진아. 내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엄마가 용기 낸 거죠. 저는 옆에서 지켜본 것 뿐이에요. 예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아무리 아빠가 잘못했다고 해도 가족이 흩어지는 건 슬픈 일이니까요. 예진도 어릴 때부터 아빠를 좋아했는데 이런 일로 가족이 깨지는 게 마음 아플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간판을 다시 봤어요.
정수연 커피랩이라는 글씨가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2세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시니어 바리스타 클래스는 점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수강생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대기자까지 생겼어요. 선생님, 다음 기수는 언제 시작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매일이 바빴지만 충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 문을 열고 수강생들과 함께 커피를 내리는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바지는 구겨져 있었고 셔츠도 제대로 다림질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제가 매일 아침 다려주던 깔끔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수연아.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제 남남이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제가 많이 밝아진 걸 느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는 잘 되고 있어?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실제로 카페는 번창하고 있었어요. 시니어 바리스타 클래스뿐만 아니라 일반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지연도 날 떠났어.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지연이 남편과 계속 만날 리 없었거든요. 소송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황에서 남편은 오히려 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요? 나 너무 늦었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응, 당신은 늦었고 난 지금 막 시작했어.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안 돼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65세면 늦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비가 좀 더 새져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정수연 커피랩 간판이 빗물에 젖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서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간판을 바라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그 간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왔어요? 예진이 카페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이라 예진이 도우러 왔습니다. 응, 장 보고 왔어. 비 맞았어요? 옷이 좀 젖었네. 괜찮아. 봄비잖아. 저는 젖은 옷을 털며 웃었어요.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뭔가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 정말 기분이 좋아. 정말 그랬어요. 남편을 만났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비가 그쳤어요. 노을이 지면서 카페 안이 따뜻한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내일 신규 수강생들 오시죠? 응, 5분 오셔. 정말 인기 많아졌어요. 엄마 수업. 저는 뿌듯했어요. 62세에 새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거든요.
창밖을 보니 간판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정수연 커피랩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정수연으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정수연으로요.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삶이었습니다.